상상해봐.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두 거대한 심장, 네이버와 카카오. 2024년, 2025년 매년 역대급 실적을 쏟아냈어. 매출 12조 원, 영업이익 2조 원. 꿈의 숫자가 현실이 된 거지. 상식적으로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주가는 하늘을 뚫고 날아올라야 정상 아니야? 그런데 봐봐. 주가 차트는 정반대야. 2021년 고점 대비 반토막을 넘어 바닥을 기고 있어. 시장은 왜 이 거대한 성과에 침묵하는 걸까? 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 거대한 플랫폼을 집어삼키려 하는 걸까? 오늘 그 파국의 전조를 니키 낱낱이 파헤쳐줄게. 거대한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야. 지금부터 딱 집중해.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 거야.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는 시선은 마치 성장판이 닫힌 아이를 보는 것과 같아. 옛날에는 대한민국 대표 성장주였지.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이들을 성장주가 아니라 성숙기 가구주나 심지어 배당주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생각해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는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광고와 쇼핑 수익을 쓸어 담아 그들 주가에 수십 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바로 이 확장성 때문이야.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거지.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때? 5천만이라는 한정된 인구, 즉 작은 연못 안에서만 고래를 잡으려고 해왔잖아. 이 연못이 이제 거의 꽉 찬 거야.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률이 4.9%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는 건 더 이상 물고기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재앙이냐면 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려. 과거에는 저 기업은 내년에 얼마나 더 클까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저 기업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까로 질문이 바뀌는 거지. 네이버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4배 수준까지 폭락한 건 시장이 더 이상 내수 점유율만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야. 더 이상 성장 신화를 쓸 수 없다는 싸늘한 선고인 셈이지. 마치 잘 자라던 나무가 갑자기 성장을 멈춰버린 느낌이랄까. 가지는 무성하지만 더 이상 위로 뻗어나갈 동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작은 연못 안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던 네이버와 카카오 앞에 갑자기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온 거야. 바로 AI라는 이름의 쓰나미지. 과거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 기반이었어. 건물을 짓는 대신 코드를 짜는 가볍고 유연한 사업이었단 말이야. 돈 들 일이 많지 않았지. 그런데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어. AI 플랫폼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 집약적 비즈니스로 변해버린 거야. 상상해봐. 여러분이 엄청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사서 나만의 AI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야.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를 사들이는 비용이 조 단위야. 네이버는 2016년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B200 블랙엘 4000개를 도입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어. 카카오도 2029년까지 안산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 투자자들은 의문을 던지는 거야. 좋아, AI가 미래라고? 그럼 그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언제쯤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 건데? 이 막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감가상각비를 폭증시키고 엄청난 전력 소모 비용을 발생시켜 마치 새로운 농사를 짓겠다고 빚을 내서 최신 농기계를 잔뜩 사들였는데 당장 수확은 없고 기름값만 엄청나게 나가는 상황이랑 똑같아.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AI 통행세라고 부르더라. AI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아직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지도 않은 셈이지.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주식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심지어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 리포트를 보면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이 기업의 이익률을 갉아먹을 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결국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바닥을 기는 건 단순히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야. 내수시장이라는 우물안 개구리 신세에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라는 이름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 구조적인 균열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시장은 지금 이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과연 이 균열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거야. 니큰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할 거야. 다음 편에서는 이 파국을 뒤집을 단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무엇인지 그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아.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어. 5천만 명이라는 익숙한 연못에서 벗어나 망망대해 같은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서서히 고사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선 거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 생존을 위한, 아니 어쩌면 더 거대한 존재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어. 한국 시장에서 쌓아올린 성공의 공식이 해외에서도 통할까? 아니,
그 성공의 공식 자체가 어쩌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으로의 도전이었어. 그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어. 전 세계 70억 인구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아니었어.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 다른 소비 패턴, 그리고 이미 견고하게 뿌리내린 거대 공룡 플랫폼들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전장이었지. 네이버는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씨앗을 이제야 세계 각지에 심어보는 심정이었을 거야. 그중 가장 성공적인 씨앗은 바로 네이버 웹툰이었어. 2014년, 아직 웹툰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 네이버는 과감하게 글로벌 웹툰 플랫폼 라인 웹툰을 출시했어. 그리고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지. 만화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조차 라인 망가라는 이름으로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했고, 북미 시장에서도 웹툰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어. 마치 조용히 한국에서 갈고 닦은 무술고수가 세계 무대에 나가 천하를 평정한 듯한 모습이었어. 투자자들은 그제야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성에 작은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지. 하지만 모든 시도가 웹툰처럼 성공했던 건 아니었어. 2022년 네이버는 북미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2조 3천억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했어. 당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 과연 네이버가 한국의 CEC 모델을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까? 포시마크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인수 후에도 적자폭은 크게 줄지 않았어. 엄청난 인프라 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 거야.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를 만들겠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격이었어. 과연 이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지, 아니면 메마른 땅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시장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 카카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을 발판 삼아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이미 왓츠앱, 위챗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장악한 메신저 시장은 뚫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카카오는 콘텐츠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지. 네이버 웹툰처럼 카카오도 일본 만화 시장에 피코마라는 이름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피코마는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며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어. 문제는 규모의 경제였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피코마가 각각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스타가 된 건 분명해. 하지만 기업 가치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정도의 성공만으로 다시금 글로벌 성장주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계산기는 냉정했어. 그들은 이 두 기업에게서 구글이나 메타처럼 수십억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압도적인 확장성을 보지 못했지. 해외 진출은 분명 희망의 빛이었지만 그 빛이 너무나도 미약하게 느껴졌던 거야. 마치 거대한 블랙홀을 채우기 위해 작은 모래알 몇 개를 던지는 것 같았달까. 여기에 앞에서 언급했던 AI 통행세라는 어마어마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어. 이 막대한 AI 투자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외 사업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엔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비용만 증가시키고 마는 걸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글로벌 도전은 그저 또 다른 실패 사례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어. 결국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앞에 놓인 운명은 이거야.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과연 진짜 게임 체인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숙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닐 거야. 하지만 닉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지금부터는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열어줄 단 하나의 강력한 비밀을 파헤쳐줄게. 이게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진정한 승부수이자 한국 인터넷 산업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거야. 다음 편에서 그 비밀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그 비밀, 닉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줄게. 이 거대한 반전의 서막, 그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이 그리는 초개인화된 문화 지도에 숨어 있어.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글로벌 도전은 마치 서양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처럼 보였을지도 몰라. 한국에서 성공한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 심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해 한국식으로 개조하려 했지.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단일한 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미묘한 감성까지 전부 다른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도와 같아. 기존의 방식으로는 단 몇 개의 큰 섬에 상륙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거야. 왓츠앱이나 위챗처럼 수십억 명의 공통된 니즈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거대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이 70억 인구의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냉정한 계산기가 던지는 바로 그 질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대답이 여기 있었어. 바로 그 답은 인공지능이 가진 무한한 현지화 능력이야.
구글이나 메타처럼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로 모든 걸 통합하는 대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공지능을 마치 수백, 수천 개의 지능형 촉수처럼 활용해서 전 세계 각지의 문화적 틈새를 파고들고 있어. 한국 시장에서 쌓아올린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 콘텐츠 기획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어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며 축적한 AI 기술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 무기야. 이들은 단순히 영어나 일본어를 번역하는 AI가 아니야. 특정 지역의 사투리, 그들만이 아는 유머 코드, 특정 세대만이 열광하는 감성까지 학습해서 콘텐츠를 재창조하고 서비스 경험을 재구성하는 문화 통역사이자 감성 디자이너로 진화하고 있는 거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성공을 떠올려봐. 단순히 한국 웹툰을 번역해서 배포한 게 아니었어.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현지 웹툰 생태계를 조성하며 그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지.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은 수십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특정 지역의 독자들이 어떤 그림체에 반응하고 어떤 스토리라인에 열광하며 심지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르를 소비하는지까지 파악해.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기반으로 신인 작가들에게 창작 가이드를 제시하고 기존 콘텐츠를 현지 문화에 맞춰 각색하는 작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치 문화지도를 그리는 인공지능 화가가 전 세계의 모든 감성적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그곳에 딱 맞는 예술작품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지. 더 나아가 단순히 읽는 웹툰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나 가상체험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품고 있어. 카카오의 피코마 역시 마찬가지야.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피코마는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 단순히 일본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서구권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인공지능은 복잡한 만화 원고를 여러 언어로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을 넘어 장면별 감정선을 분석해서 현지 독자들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식자의 폰트, 색감, 그리고 심지어 대사 뉘앙스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것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 현지 문화에 대한 완벽한 공감을 위한 재창조에 가까워. 인공지능이 마치 현지 문화 전문가처럼 콘텐츠를 세밀하게 다듬어 마치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콘텐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했던 규모의 경제 문제가 풀리는 실마리가 보여? 구글이나 메타가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단일 시장이라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전 세계 수많은 틈새 시장을 무한대로 복제하고 확장하는 방식인 거야. 마치 수만 개의 작은 우물에서 각각 물을 길어 올리지만 그 모든 우물이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총량으로는 그 어떤 거대 저수지보다 많은 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이치지. 각 우물은 깊이와 특성이 다르지만 인공지능이 그 모든 미묘한 차이를 학습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거야. 2조 3천억 원을 투자한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에 대한 월가의 의구심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의 카드를 내밀 수 있어. 북미 중고거래 시장에서 한국의 CEC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건 분명 무모한 일이었을 거야. 하지만 여기에 네이버의 AI 기술이 접목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 인공지능은 포시마크 사용자들의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별 패션 트렌드, 개인의 취향, 심지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까지 파악해. 우리가 지금껏 뜨겁게 이야기했던 인공지능이 그리는 초개인화된 문화지도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희망처럼 들렸을 거야.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수많은 좌절과 뼈아픈 실패의 잔해가 쌓여 있어. 어쩌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새로운 시도 역시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쌓으려 했던 바벨탑 중 하나로 보였을지도 몰라. 그 거대한 바벨탑을 쌓던 광풍이 지나간 뒤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야심찬 프로젝트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어. 한때 빛나던 비전은 차가운 숫자들의 보고서 속에서 비참한 실패로 기록됐지. 글로벌 시장을 정복하겠다던 수많은 기업들의 임원들은 텅 빈 회의실에서 초점 잃은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봐야 했어. 그들의 눈빛에는 좌절과 함께 시장의 냉혹한 원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은 깊은 허무함이 담겨 있었지.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해변에 남겨진 부서진 배들의 잔해처럼 글로벌 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의 실패를 조용히 삼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갔어. 개미 투자자들은 또다시 이번엔 다르다는 환상에 속아 피 같은 돈을 잃고 망연자실했지.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공짜 점심은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가차없이 주입했어. 과연 무엇이 그들을 실패의 늪으로 이끌었을까? 그들은 거대한 문화의 장벽을 간과했어. 그들은 전 세계를 하나의 획일적인 시장으로 보고 한 가지 성공 방정식을 모든 곳에 적용하려 했지. 마치 한 벌의 옷으로 70억 인구의 몸을 모두 맞추려 했던 것과 같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 언어와 문화, 역사와 미묘한 감성까지 전부 다른 무수한 섬들 위에서 단일화된 플랫폼은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왓츠앱과 위챗처럼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은 특정 지역의 장벽에 부딪혀 결국 좌초했어. 그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될지, 현지인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거지. 바로 이 지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주한 AI 통행세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었어. 그것은 과거의 실패, 즉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려다 무너졌던 수많은 자네들 위해서 얻어낸 값비싼 교훈에 대한 투자였어. 그들은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심판 앞에서 무작정 규모의 경제만을 쫓는 대신 무한한 현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한 거야. 인공지능은 그들이 과거의 실패로부터 얻은 해답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엔진이 되었어. 그 교훈은 명확했어. 글로벌 시장은 덩치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거대 플랫폼들이 놓치고 있는 수많은 문화적 틈새를 찾아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 사용자의 감성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었어. 그것은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디지털 형태로 재창조해내는 문화 통역사이자 감성 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야.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치며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내듯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의 두 기업은 과거의 잔해 속에서 미래의 열쇠를 발견한 거지. 하지만 이 새로운 전략이 마냥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건 아니야. 시장의 원리는 언제나 냉혹하고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결국 본질적인 가치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는 묵직한 경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통찰력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인공지능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통행세를 통해 구축하려는 이 다중심 글로벌 전략은 분명 혁신적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을까? 우리의 자산은 과연 이런 복잡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재편될까? 차가운 시장의 심판은 늘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찾아와 역사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이 거대한 경제의 물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